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의 정윤욱입니다. 재테크에 관한 한 이슈 점검부터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컨설팅 사례까지 자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재테크 매거진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서정하 팀장, 최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최근 핫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피족과 푸피족, 나의 노후는. 이 우피족과 푸피족이란 말이 사실 2003년도에 생긴 말이래요. 신조어, 그 당시 신조어인데 아직까지 좀 낯선 단어예요. 단어가 되게 재밌네요. 네,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피족이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이제 사는 그런 풍요로운 노인이라는 뜻으로 이 소득 상위 25% 안에 들어가는 65세 이상의 가구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대결구도로 보이는 거 보니까 푸피족은 반대 뜻인가 봐요? 그렇죠. 푸피족이란 소득 하위 25%에 포함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들을 뜻합니다. 있고 없고 그 차이네요. 네. 네, 우피족과 푸피족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크게 두 가지. 인구 통계적인 특징하고 소득 지출에 관련된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인구 통계적 특징 이게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 푸피족은 200만 가구 중에 전체 고령층 371만 가구 중 한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즉 고령층 2명 중에 1명은 이제 푸피족인 거고요. 우피족은 6.2%로 전체 371만 가구 중에 23만 가구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게 특히 푸피족은 이제 그 노인 가구, 그리고 독거 노인 가구, 그리고 여성 가구일수록 이제 푸피족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 노인 인구 중에 상위 25%가 6%. 그죠? 그리고 네. 하위 25%가 54%. 대부분이죠, 아주. 이 노년층에도 중간층이 없어요. 네. 그 중간층이 다 합해보면 40%밖에 안 되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럼 이제 소득 지출의 특징, 이건 또 뭔가요? 일단은 푸피족과 우피족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과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푸피족은 현재 월 소득이 51만 원에서 네. 약 63만 원으로 연평균 2.7%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우피족은 448만 원에서 이제 580만 원, 액수 자체로 좀 틀리고 연평균이 약 3.3%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06년에는 약 8.8배에서 2014년에는 약 9.2배로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었네요. 네. 그죠? 이게 근데 문제는 그 공적연금,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을 빼고 나면은 이 격차가 더 커집니다. 푸피족의 소득은 2006년에 공적연금을 빼고 나서 39만 원에서 2014년에는 33만 원으로 연평균 마이너스 2.1% 감소를 한 반면에 우피족은 279만 원에서 442만원으로 연평균 2.9%, 1.9% 되려 늘어났습니다. 그건 전체적인 걸로 보면은 비슷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 문제는 이 공적연금이 없으면 그렇죠. 실제 소득 차이는 더 벌어졌다. 그렇죠.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네. 참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요. 네.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 네. 기간 동안에. 그럼 지출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출에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게 좀 문제점인데 푸피족은 진짜 먹고 사는 생활비, 뭐 라면 하나, 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필수제 대부분을 지출한다면은 우피족은 오히려 여가 생활비 이제 골프도 좀 치시고 어디 좀 좋은 데도 좀 놀러 다니시고 이런 데 대한 지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푸피족은 가계 수지, 즉 소득 대비 지출이 악화되는 반면 우피족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사람은 더 힘들고 그렇죠. 좋은 사람은 더 도와지고 네, 그렇죠. 점점 이 양극화가 갈라지는 네. 노년층에서도. 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 푸피족이 늘어난다는 게 네. 이 단순히 그들의 문제는 아니라 이게 사회 문제인데 네. 보면은 푸피족 늘어난다. 그러면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네네. 그렇다고 또 그걸로는 안 되니까 사회 그 제도인 그 공적연금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네. 이 얘기인데 모든 단체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부가 나서서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항상 해요. 다 뭐. 그죠? 뭐 다 정부 탓이고 다 정부 탓이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게?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이 공적연금 모두 어차피 세금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부분이고 있죠. 이런 부담들은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현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미래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내가 준비를 해야지, 뭐 누굴 믿고 있고, 뭐 나라를 믿고 있는 것보다는 스스로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겠죠. 이 우피족, 푸피족
결국은 이 모든 노년층의 빈익빈 부익부를 나타내는 말이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거 IMF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평생 직장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네. 그리고 뭐 구조조정, 명퇴,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나왔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의 경제적으로 뭔가 큰 악재가 뭐 왔다 갈 때마다 중상층이 점점 사라져요. 네. 이게 큰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 우피족하고 푸피족이 발생이 됐고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IMF 때도 그랬고요. 2007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었고, 이제 뭐 2011년도 이제 금융 위기 때도 그랬었고, 이 커다란 이 경제적 위기가 올 때마다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뭐 중산층이나 서민 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메르스 사태라던가 아니면 중국 증시의 여파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남북 간의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증시가 휘청거리면서 이제 위기가 오곤 하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미래에 우피족이 될지 푸피족이 될지 또 이제 판가름 날 수 있는 시기가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피족과 푸피족 이 단어는 예전에 생겼지만 지금 현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단어 같아요. 네. 이 우피족 사실 누구나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죠? 근데 푸피족은 누구나 또 쉽게 될 수 있는 게 푸피족이고. 네. 결국 이제 푸피족이 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우피족과 푸피족에 대해서 일단은 최준희 팀장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우피족과 푸피족 단어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네, 재밌고. 그런데 사실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푸피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노후 준비를 해야겠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근데 사실 보면은 뒤로 미루시는 분들 요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 좀 더 여유되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이게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 문 밖에 바로 지금 푸피족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언제 나도 그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지는 지금 당장 코앞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정말 이게 현실로 닥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피족, 내가 본인이 우피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자식도 당연히 우피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녀한테 돈만 그렇게 줘버린다고 해서 자녀가 바로 우피족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자녀한테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법부터 좀 알려주시는 게 나도 그렇지만 자녀도 이제 우피족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노후 준비하라. 어디 가나 듣는 얘기고 신문, TV 어디서나 다 나오는 얘기인 건 맞아요. 근데 막연하게 노후 준비하라고 그러고 노후 자금에 몇 억씩 들어간다는 거 사람들이 미리부터 겁먹어서 시작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업종의 특정적인 네. 영업을 하기 위한 멘트들인데 네.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막연한 것보다 숫자로 좀 표현해주면 네.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예를 좀 들어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수치적으로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산출을 하고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푸피족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푸피족처럼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공적연금 먹고 쓰는데 필수제로 쓰는 연금을 제외하고 우리가 100만 원 정도는 적어도 여윳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노후 생활을 하려면은 그렇게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거를 자금을 만들어 놔야죠. 만약에 이 월 100만 원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 부동산 임대소득 이제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6에서 한 7%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사실 4에서 5%밖에 되지 네, 않거든요. 세금이니 그러면 이 월 100만 원의 이제 실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약 4에서 4~5%를 계산을 해보면 네. 대략적으로 2억 5천에서 3억짜리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야만 사실은 그렇게 월 100만 원의 그렇죠. 금액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저금리라면 부동산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지금 당장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앞으로 시기는. 네. 다시 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부동산이 좋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대표적인 노후 준비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이 있죠. 방법은 부동산처럼 이제 노후 생활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연금으로 받아도 되는데 여기에 도달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100만 원씩 연금 수령을 하려면은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3억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일반적으로 공시율로 이제 적립이 되는 연금보험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간접 투자를 이용하는 뭐 변액 상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고 저축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목표는 그런 노후에 쓸 돈을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부피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쓰든 간에 뭐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를 하던 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던 그렇죠. 노후 생활 시작하는 단계에서 목돈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중요한 건데 이 결국은 목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따라서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연금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죠. 네네. 적응만 하시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피족이 되느냐 부피족이 되느냐 공통적으로 이게 준비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예, 다르다면 굳이 다르다면 이거를 내가 노후 생활을 시작할 때 부동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 자산인 연금 형식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도 꼭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 반드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컨설팅 사례하고 비슷해요. 네. 아까 정리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돈 달라는 자식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머님의 사례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 세대는 우피족이 됐는데 아이들한테 잘못하면 푸피족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간다. 네. 사실 이 사례자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셨던 거고 저희가 플랜을 짜드렸는데 만약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고민이 계시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컨설팅 시간입니다. 재무 컨설팅 시간. 그 전에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 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고 돈 달라는 자식 때문에 고민. 이라는 어머님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정환 팀장님이 오늘 사연 좀 활기차게 좀 읽어주시죠. 네. 한숨 나오시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두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젊어서부터 남편과 고생은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생을 했기에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키웠더니 이제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기 아버지처럼 사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만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자기들이 모두 받겠지만 안 주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만 나빠질 것 같고 지금 이대로 주면 모두 까먹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시청자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어느 집안 가나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일단 사례자 상황을 좀 볼까요? 일단 사례자는 59세 주부시고 남편은 63세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네. 큰아들은 34세. 결혼해서 아이가 있고 의사고요. 이렇게 네. 꼭 철든 아들이 하나씩 있죠. 그렇죠. 문제는 이제 사업자금 달라고 보채는 문제의 둘째 아들. 30세 미혼의 직장인입니다. 현재 자산 상황 한번부터 볼까요? 둘째 아들과 같이 거주 중이신 30평대 아파트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이게 구분을 지어보니까 빌라 세 채, 네. 그리고 오피스텔 두 채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예금이 있는데 이게 비상금 목적이에요. 어떤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비상금 목적이고요. 네. 뭐 단순히 생활비 쓰고 대출 갖고 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는 저축이 가능하시다. 네. 근데 이것도 그 문제의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집이라도 하나 해주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계시네요. 예, 일단 이 사례자분의 가장 큰 고민이 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고민이시고 네. 두 번째가 돈은 줄 수 있다. 근데 돈에 대한 무서움도 모르고 곱게 자라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저 직장생활 싫어서 네. 그냥 자기 딴에는 사업해보겠으니 돈 달라. 뭐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업이 되게 쉬워 보이나 봐요. 많은 사람들 무조건 덤벼드는데 그래서 타고 사업을 무조건 막자니 어떤 핑계도 없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이 고민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이 가정에다가 상속 플랜을 사실 대입했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상속 플랜 자체가 그 세금 절약, 그러니까 절세 플랜이잖아요. 원래 목적이. 네. 근데 사실 이 가정은 절세 플랜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왜 우리가 굳이 상속 플랜을 이 집안에 대입을 시켰을까요? 일단은 먼저 부모님이 어차피 돌아가시면 모든 돈은 이제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일단 둘째가 부모님의 돈을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제 돈에 대한 소중함을 부모님이 이제 자식한테끔 그 어떤 걸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상속 플랜을 통해서 이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자산을 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두 눈 뜨고 자식이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건 못 보겠다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 우리가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절세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속 플랜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좀 관련이 돼 있죠. 네. 일단은 그러면 상속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상속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이 상속세는 자산이 커질수록 그다음에 세율도 같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 부분인데 일단은 간단히 보시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순자산 중에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구간별로 세율을 빼고 거기에 공제액을 빼주면 상속세가 나오겠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8억. 네. 이에요. 네네. 그럼 이분은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한 바에 따르면은 18억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는 약 5억 6천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5억 6천만 원이 발생을 하니까 5억 6천만 원을 내가 상속세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면은 잘못된 거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5억 6천이 필요하지만 이제 보통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부모님이 80세 정도가 되는 시점이 한 20년 후를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만큼 이제 그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상승을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대충 물가 상승률을 한 2% 정도만 곱해 놔야지 그때 당시에 20년 후에 내가 얼마를 상속받을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2% 정도 상승할 경우 20년 후에는 약 26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세금이 8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와, 많이 나가요. 그렇죠. 작은 돈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솔직히. 근데 문제는 이게 세금을 부모가 내주는 게 아니라 상속, 증여는 부모가 내주지만 상속은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는 피상속인 결국은 네, 자녀가 네. 내야 되는데 네. 이 상속세를 자녀가 네. 내지 못한다. 그럼 나라에서 그래 잘했어 그러고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세금 자체를 카드 할부처럼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가져가서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현금은 세금을 제한 후에 그 다음에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게 세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를 하기 위해서 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돈만 받으면 되지 뭐 이 부동산이 높게 팔리든 낮게 팔리든 상관이 없거든요. 빨리 팔기 위해서 이제 제값으로 처분하기보다는 경매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제 넘기다 보니까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결국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30억 가치에 있는 부동산이 나라가 팔았을 때 경매 붙였을 때 20억 정도에 팔려가지고 거기서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결국 자녀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손해라는 거. 그렇죠. 네, 그죠. 그럼 저렇게 상속 플랜을 했을 때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상속 플랜을 했을 때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뭐 상속은 어찌됐던 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절세 상품인 이제 보험 상품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사망 보험금보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이제 절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상속세가 아까처럼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 비해서 8억 4천이 나왔다. 네. 근데 8억 4천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 8억 4천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면 그걸로 다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이다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으로 상속 플랜을 하게 될 때 이게 계약자가 상속인, 즉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 자산에 포함되거든요. 계약자가 이제 부모님이라는 그 돈이 사망보험금이 부모님 돈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 때나 들고 싶어도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건강할 때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너무 늦게는 힘들다. 네. 이 플랜도. 네네. 상속 플랜이 사망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설정이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례자분이 의뢰하셨던 돈을 묶어달라.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일단은 계약자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되면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녀가 상속세를 못 내게 돼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어찌 보면 상속자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무조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은 그냥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을 벌을 수 있는 수익성 그렇죠.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렇죠. 약간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보험료 한두 푼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사업을 해서 막 몇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근데 이 나이가 있으시고 종신보험, 뭐 몇 억씩 들어가는 종신보험은 보험료도 꽤 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보험료로 계약자니까 네. 보험료를 내고 나면 얘는 뭐 먹고 사나요? 그래서 부모님이 용돈처럼 생활비를 대신 주셔야 하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마치 애들 때처럼 이제 어릴 때처럼 용돈 받아 생활을 하기 때문에 허투루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버는 돈은 다 이제 보험료 납부하는 걸로 나가야 되고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산 관리의 기초인 수입 지출 관리를 자동으로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생기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빈손으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빈손으로 자기가 그걸 하게 되니까요. 상속 물려받게 되니까요. 다만 이 현금으로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차후에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준 돈이 생활비로 쓰였다는 그런 증빙 자료를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고로 보시는 분들도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는 상속이나 증여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재밌는 팁을 하나 드리면 자녀가 결혼할 때 들어오는 축의금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가져가면 법대로는 이게 증여세가 나갑니다. 근데 현금으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는 것뿐이지 아이들한테 가서 결혼자금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님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예전부터 아이들 결혼까지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꾸 묶어놨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예요.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금 때문에 생활비도 상속세에서 제어가 되는데 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생활비에 그리고 통장 이체를 시켜줘요. 네. 근데 이게 생활비를 썼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렇죠. 증여가 돼버리니까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컨설팅에 대한 포인트 좀 정리를 좀 서정환 팀장님이 해주시죠.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 플랜이라고 하면은 자산을 이제 물려주는데 주로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상속 플랜이 자연스럽게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둘째 아들의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도 뭐 수입 지출 관리나 이런 현금 흐름도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기보다는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벌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자녀의 돈의 가치나 그리고 활용에 대한 것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이런 생각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벌써 상속 플랜이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도 잘 유지하셔서 자녀분도 얼른 철을 들어서 부모님 속 안 썩이는 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최근 경제 이슈와 함께 재테크에 관한 답답함을 풀어보는 컨설팅 사례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방송이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요. 방송 재테크에 관해 대해 궁금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 나도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02-3153-2669번 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프로그램 게시판에 상담 신청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테크 매거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